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일요일입니다. 벌써 내일이면 올해도 열흘이 지나는데 여러분들 계획하신 부분 잘 이행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이 윌키인 저와 함께 경제 공부하시면서 투자에서도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리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다룬 지난해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어떻게 결정이 되고 금리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투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리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금리 부담이 크다라는 말에서 금리는 이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금리가 높다라고 말할 때도 이자율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자의 크기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자율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게 됩니다. 보통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보대출을 실행을 하실 때든 신용대출을 받으실 때든 증권 투자에서 신용거래를 하시든 간에 보통 이자율을 명시를 하게 된다면 1년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는 주식 가격이나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 비용, 즉 차입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식이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금리는 경제 활동과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요. 외국과의 금리 차이는 또한 국가 간의 자본 이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율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잠깐 여기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주식은 왜 오를까요? 그죠? 금리가 내렸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시는 예금 이자도 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셨을 때 예금이자 수익이 형편없다면 아이고 이런 어떤 예금이자 수익을 갖기보다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커질 거고요. 거래도 활성화될 것이고 주식 가격도 높아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요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는 이자율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보통 이자율 표시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금리가 내린다라는 말은 자금 조달 비용, 즉 차입 비용이 내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금리 차이는 국가 간의 자본 이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금리 또한 시장 원리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금리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돈에 대한 수요는 경기 변동이나 사람들의 소비나 투자에 따라 변동하고 돈의 공급은 정부의 통화 정책이나 사람들의 저축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돈에 대한 수요나 돈에 대한 공급이 변하면 금리가 변동합니다. 즉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대출자인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자, 세 가지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신용, 만기, 금액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신용이 낮거나 만기가 길거나
금액이 크거나 이렇게 된다면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최근 금융권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증가했다든지 여러분의 신용이 좋아졌다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나는 이런 정도로 상당히 우량한 사람이 되었으니 금리를 인하해 주시오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출권의 입장에 대출을 하는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신용과 만기와 금액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금리 변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금리가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돈을 공급하거나 줄이거나 하기도 합니다. 현재 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금융시장에 국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본원통화, 즉 돈의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본원통화의 증가는 개인 보유 현금의 증가는 물론이고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면서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기 부양책으로 쓰는 대표적인 금융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조세를 인하한다든지 공공사업을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는 재정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이 두 가지, 방금 보셨던 금융정책 그리고 조세 인하나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인 방금 보셨던 금융정책과 조세 인하 공공사업을 통한 정부의 재정정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책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경기가 호황이 되면 또 기업들은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도 하고 또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가 호황이 되면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써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경기가 되면 투자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또한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요 슬라이드에서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즉 정부의 금융정책,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을 한다든지 반면 매각을 한다든지를 통해서 시장의 금리를 조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경기가 호황일 때 기업에서 투자를 증가시키면서 기업에서 자금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경기가 불황이 되면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자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되면서 또 금리가 낮아지기도 됩니다. 이렇듯 사실 금리의 변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금리가 변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금리의 변동에도 반드시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정책금리라고도 합니다. 자, 금리의 종류 첫 번째, 그러면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경제활동 상황을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경제가 과열되거나 물가 상승이 예상되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경제가 침체되고
없다고 판단되면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면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데 지금은 그럼 경제가 과열됐거나 물가 상승이 예상돼서 금리를 올리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동시키면 금융시장에서 단기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어서 장기금리도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시중에서 결정되는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경제 상황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있고 현재 기준금리는 1%입니다. 자,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자, 금리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으로 결정이 되지만 일단 금리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변동을 가지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로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다. 언제 한다고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금통위에서 회의를 열어서 검토를 거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1%입니다. 올해도 아마 상반기에도 1회, 하반기에도 아마 1회 해서 연 2에서 3회 정도의 기준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의 종류 두 번째, 시장금리입니다. 방금 보셨던 건 기준금리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금리를 볼 건데, 시장금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로 나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만 한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금리의 첫 번째, 단기금리입니다. 단기와 장기를 나눌 때의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의 금리를 단기금리라고 합니다. 이때 단기금리가 오르면 예금과 대출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기금리에서는 콜금리, CD금리, CP금리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콜금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콜금리, 전화한다. 전화로 돈 빌린다? 아닙니다. 물론 전화로 돈 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때 콜금리는 금융기관끼리 초단기로 급전 쓸 때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부릅니다. 콜금리가 상승한다 라는 말은 시중에 돈 빌리기가 힘들다, 경기 침체가 심해진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환일은 1일입니다. 다음 CD금리입니다. CD금리의 풀네임은 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참고로 무규명식이고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예금 증서입니다. 단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 자금을 투자할 때는 상당히 유용한 금융 상품일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단기 자금을 필요로 할 때 발행이 되고 보통은 1년 미만이고 흔히 91일물이 발행이 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양도성 예금 증서고 무기명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 CP금리입니다. CD금리가 그러면 오르면 어떻다고요? 은행에 돈이 부족하구나. 왜? 은행에서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오른다면 은행에 돈이 부족하다. 은행도 돈을 비싸게 빌렸으니 대출 이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CP금리입니다. 커머셜 페이퍼라고 해서 기업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단기 자금 목적으로 보통 1년 미만 91일 만기로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 CP금리가 오른다. 당연히 기업의 단기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가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자로 제가 한번 시장금리를 한번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콜금리,
CD금리는 단기금리고요. 국고채 3년과 회사채 3년은 장기금리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코픽스라는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는 금리를 말합니다. 일단 콜금리, CD금리는 단기금리고 국고채 3년과 회사채 3년은 장기금리인데 금리 차이를 보니까 역시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유가 뒤에서 나오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의 종류 두 번째에서 시장금리에서 방금 보셨던 건 단기금리였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장기금리입니다. 자, 장기금리는 1년 이상 채권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국채, 회사채, 그리고 금융채 등의 수익률이 거래의 기준금리로 이용이 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높습니다. 자, 옆에 그림 보시겠습니다. 국고채 3년물이고요. 회사채 3년 그리고 AA-로 되어 있죠. 이거는 회사의 신용등급을 뜻합니다. 반드시 회사의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는 신용등급을 같이 포함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역시 이렇게 등락이 있습니다. 그죠? 등락이 있고요.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단기금리와 지금 보시고 계신 장기금리의 금리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은행의 입장에서 대출금리가 단기보다 장기가 높은 이유는 장기 대출이 원금 회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금금리 또한 만기가 긴 예금금리가 높은 이유는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더 줘야지만이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기간을 더 오래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예치된 예금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대출을 해줘서 대출 이자를 은행의 수익원으로 또 창출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한다 라는 내용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심찮게 나오는 뉴스고요. 흔히 금리 인상기에 보통 이런 뉴스들이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 의미입니다. 보통 금리 인상 초기에는 단기금리가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금리는 기간 프리미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천천히 그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의미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괜히 해줬다가 오히려 이 대출금을 떼이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출을 잠궈버리거나 아니면 대출 이자율을 그 리스크만큼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긴급 자금이나 단기 자금 대출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신용경색의 리스크도 커지게 됩니다.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한 현상이 일시적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기간 이어지게 된다면 큰 경제 문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에는 크게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을 했다. 일반적으로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는 낮습니다. 근데 이 둘의 금리가 역전을 했다. 이 의미는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먼저 단기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먼저 움직이게 되는데, 그리고 장기금리는 기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단기금리가 먼저 움직이게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의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대출 이자를 크게 높이거나 아니면 아예 대출을 잠궈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긴급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든지 개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화된다면 큰 경제 문제로 변질이 되면서 금융시장에 큰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했다라는 뉴스를 보실 때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가를 크게 고심해 볼 타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금리의 변화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는 물론 물가나 국가 간의 자본이동 등 경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게 되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사람들의 소비는 늘고 저축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주택이나 자동차 등 내부재 구입을 위해서는 큰 자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리는 소비지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역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는 위축이 되고 저축은 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소비는 늘고 저축은 줄어들게 되고, 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주택이라든지 자동차 구입에 조금 더 매수에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죠? 차입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투자하기 위한 차입 비용도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도 더욱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처음 슬라이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을 때는 금리를 인하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이다. 방금 얘기했던 게 또 나오네요. 자, 금리가 오르면 투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한다. 자, 세 번째, 금리 변동은 국가 간의 자본이동에도 영향을 준다.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경우에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는 국가에 투자를 하려 들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없다 해도 미국에 투자할 건데,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미국이 더 높다면 당연히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던 투자금을 빼서 미국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미국 금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금리보다 높다면 한국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인도 적을 뿐더러 한국은 아직도 외인들이 보기에는 선진 마켓이라기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 자산이자 안전한 투자처인 미국 금리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금리가 한국 금리보다도 높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 이동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는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미금리 인상에 대해서 항상 촉각을 두고 바라보고 있고, 미금리 인상보다 선제적으로 한국의 금리를 인상시키려고 조치를 항상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결국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경제 호황 시기에 물가 상승이 가팔라지는 것, 즉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국가에서 개입돼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또한 오히려 실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돈 빌리는 사람은 많고 돈 빌려주는 곳은 적을 때도 금리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의 상황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과연 경기 부양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뭐 소비를 늘리게 한다든지 기업의 투자를 늘리게 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내용이 또 아리송해집니다. 자, 부채를 잔뜩 지고 있는 경제 주체에 부담을 덜어주는 건 맞습니다. 금리 인하가. 또한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또 특히나 싸게 빌려서 집도 사고 차도 사는 어떠한 소비 진작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 금융자산가의 이자 소득은 어떨까요? 이자 소득은 줄어들겠죠. 금리가 인하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금융자산가의 이자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이들의 소비 위축에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만으로는 소비와 투자의 진작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자율 하락으로 빚 상환 부담이 줄면 경제 심리는 개선될 것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빚을 지은 경제 주체들이 금리 인하 혜택을 보는 반면에 예금자들의 손실은 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의 소비 지출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시 투자자의 입장에서 금리 상승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입니까? 제 생각에는 역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역시 부정적입니다. 철저하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 즉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 가격, 이런 어떠한 자산 가격의 상승은 어찌 보면 인플레, 즉 물가의 상승을 동반하게 됩니다. 인플레를 업고 가야 됩니다.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금리 상승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시장도 역시 자산입니다, 여러분. 자산이라 하면 부동산만 얘기를 하는데 주식 시장에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도 금융자산입니다. 어찌 보면 이도 결국은 금리가 싸기 때문에, 다른 말로 화폐 가치가 낮기 때문에 투자되고 있는 시장이고, 이러한 자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역시나 화폐 가치가 낮기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또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역시나 주식시장은 특히나
리스크가 큰 시장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아니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를 때 리스크가 큰 주식 시장에 투자하기보단 오히려 저축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 역시 부정적입니다. 정부는 지금 금리 인상을 경기 호황과 더불어 극심한 인플레에 대한 압력으로 인한 선제적인 조치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염두를 하고 있고 벌써 양적 긴축까지 지금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한국도 선제적인 조치로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벌써 1%, 올해도 두세 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을 논할 때는 반드시 현재 경기가 호황이냐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가 호황인가요?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서 살기 좋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과연 지금이 호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슬라이드 말머리에 이 금리 상승이 과연 더 극심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정말 어렵겠구나. 정말 올해는 돈 벌기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금요일자 환율이 12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환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미 금리가 인상을 예견을 했기 때문에 쉽게 환율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과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환율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이었지만 여러분께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